2021년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혜랑입니다. 오늘도 저희 금과터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방사선 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혹시 저처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떠올린 분 계실까요? 이렇게 방사선을 무서운 것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방사선과 생각보다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방사선인데요. 강연을 해주실 한국과학기술원 조규성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방사선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명의 이기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점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을 해치기도 합니다. 방사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그 방사선에 대한 공포가 지나치면 방사선 자체보다도 훨씬 더 나쁜 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방사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지, 그럴 때 그 공포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 또한 이번 강연을 통해 그 공포심이 극복될 것 같아서 매우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강연을 들으시면서 내용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방사선입니다. 우리가 방사선 하면은 무섭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방사선은 우리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방사선은 일종의 발암 물질이고 지나치게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은 우리 인체를 해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방사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이해하고 또 어느 정도의 방사선까지는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고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우선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이 원자력 사고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원전 사고와 또 그 결과로 일반인이 갖게 되는 라디오 포비아, 즉 방사선 공포증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증상이나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사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실체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자연 발생 기형 및 암이라고 썼는데 방사선이 세포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기형과 혹은 암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선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이 일종의 백그라운드로서 기형과 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연 발생 기형과 암에 비해서 방사선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그 점을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주제는 원전 사고와 라디오 포비아입니다. 1986년도 4월에 소련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사고가 났습니다. 약 10일간 발전소 4개 중에 1개가 원자로 1개가 증기 폭발을 하고 또 수소 폭발도 일어나고 또 화재가 일어나서 10일간 방사능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사고 중에서는 지구상의 가장 큰 사고였고 이 방사선은 서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 원자력 발전소 주변을 제외하고
다른 서유럽에 퍼져나간 방사능의 양은 인체에 영향을 주기에는 아주 턱없이 작은 양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고는 10년 전 일본 후쿠시마의 제1 원전에서 총 6개의 원자로 중에서 4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3개의 원자로가 녹았고 한 개는 원자로는 해결료가 없었기 때문에 해결료 저장하는 그 탱크에 누출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후쿠시마 현 전체에 방사능이 오염되는 사고가 났고 이 사고는 약 5일간 방사능을 배출하는 그러한 사고로서 인근 땅들이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70%의 땅들은 복구가 됐고 그리고 30%는 여전히 오염이 심해서 복구를 현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고로 인해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6년도 체르노빌 사고 직후에 많은 기관들이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WHO 가 발표하기를 2005년도에 약 5천 명의 암 발병자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고 2006년도에는 그린피스에서 약 9만 명의 어떤 치명적인 질병 그리고 다른 질병 포함해서 2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미국 사이언스 아카데미에서 약 100만 명이 사망할 거라는 엄청난 보고를 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도 TV에서 이거에 대해서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날 거라고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이후에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대형 매기가 잡혀서 이게 원자력 사고에 의한 방사선의 오염의 결과라는 소문들이 퍼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러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미래의 희생자에 대한 예측들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유럽에 퍼진 방사능에 의해서 서유럽 사람들의 그 중에 산모들이 약 10만에서 20만 명이 86년, 87년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 서유럽 국민들이 받은 피폭량은 이 낙태 수술을 할 정도하고는 턱없이 작은 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사선에 대한 공포증과 또 무지에 의해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 기형 동식물들이 발표가 됩니다. 언론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것들이 다 후쿠시마 방사선의 원인이라고 발표를 했죠. 이거 보시면 귀없는 토끼라든가 머리가 2개 달린 거북이라든가 뱀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런 대형 맥이라든가 다리가 6개 달린 개구리 그리고 기형적인 토마토나 복숭아 등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뉴스에 몇 년 동안 보도됨으로써 우리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 좀 공포에 이제 몰아넣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그 인근 주변의 아이들의 갑상선 암이 50배, 많게는 130배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지금도 조사 중입니다만은 이런 보고들로 인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공포에 빠뜨리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영향은 1911년도에 그 방사선 비가 왔는데 그 안에 방사선들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서 학교의 등교를 하지 않게 하는 그런 조치도 취해졌고 1913년에 이제 절정에 이른 게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한국에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로 후쿠시마 농산물 반대 운동 그리고 FAT 제소라든가 이런 걸 이런 그 정부의 대응과 국민들의 많은 데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7년에는 현 정부 들어서면서 급기야 탈원전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1921년 올해에는 월성 삼중수소라든가 최근에 뉴스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방류 반대 이런 시위들이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의 제주도라든가 여수 등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서 방사선이란 무엇인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오래전부터 우리 지구에 그리고 우리 우주에 존재해온 그러한 물질이자 그러한 에너지인데 사실 우리 인간이 발견한 것은 불과 120년밖에 안 됩니다. 약 120여 년 전에 독일의 렌트겐 박사가 우연히 X선을 발견했고 그리고 다음 해에 프랑스의 베크렐 박사가 방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크렐 박사의 제자였던 퀴리 부인이 98년도에 라듐을 발견함으로써 원자력 또는 방사선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사진들에서 보시다시피 X선이라든가 또 우라늄, 라듐에서 나오는 감마선들은 물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과하는 성질을 포함해서 방사선의 3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을 투과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질하고 반응해서 물질을 이온화할 수 있다. 이온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전리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죠. 그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방사선이 때려서 밖으로 분리를 시킨다는 겁니다. 원자와 방사선을. 그런 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원자들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원자가 돼서 다른 물질, 주변 물질들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엑스레이라든가 감마선 이야기를 했는데 이 X선과 감마선은 그걸 내는 그 선원의 특성에 따라서 독특한 파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주 미량 원소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지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방사선의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이용해서 인류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방사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분야가 의료 분야인데 우리가 엑스레이 가슴 사진이라든가 치과용 사진 등을 포함해서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또 방사선을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러한 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밀수품 검사, 공항에서 수화물 검사, 폭발물 검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라든가 공산품의 불량품 검사 등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타이어 생산이라든가 만약에 방사선을 쪼인 타이어를 쓰지 않는다면 그 생고무로 만든 타이어는 한 달이 못 가서 다 소멸됩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이 있을 수 있는 것도 방사선으로 타이어를 경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산업 분야가 방사선의 굉장히 이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적인 분야라든가 또 식품의 멸균, 육종, 해충 박멸, 농식품 분야, 또 생명과학 분야, 환경 분야 이런 분야에도 방사선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우주 개발이라든가 위작품 판별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방사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사선은 현대의학의 기반이고 정밀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방사선이 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은 불안정한 물질, 다시 말해서 불안정한 원자나 원자핵에서 방출되어서 공간을 전파해가는 입자 또는 파동인데 그 본질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과학에 많은 발견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있었죠. 이런 자연과학의 많은 발견 중에는 중력의 법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들도 있는데 그런 자연과학의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류가 찾아낸 자연 현상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모든 만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자는 원자 핵과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 또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뭉쳐서 나오는 알파 입자 이런 것들이 바로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안정된 상태면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만일 이 물질이 에너지가 높아서 쪼개져서 분해가 되면은 방사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방사선은 물질의 또 다른 불안정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선은 이런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전자기파도 방사선입니다. 만일 이 전자기파가 원자 핵에서 나오면은 감마선, 주변의 전자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X선 또는 빛 혹은 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순수한 에너지 덩어리인 전자기파를 포함해서 작은 입자와 전자기파가 방사선인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런데 이런 방사선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성질 외에도 우리 인체에게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WHO에서 정한 1급 발암 물질 120가지 중에 라돈이라든가 방사선이 포함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방사선을 많이 쪼이게 되면 암을 일으키는 것이 틀림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방사선을 인체가 받게 되면은 그 받는 총 에너지 혹은 그 생물학적 피해를 우리가 방사설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설량의 단위는 미리시버트입니다. 이 우주를 보면은 99% 방사선으로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태양 자체는 방사선 덩어리고 우주에 존재하는 많은 은하나 별들도 방사선입니다. 우주에 방사선이 특히 없는 지역이 지구입니다. 지구에 방사선이 많지 않은 이유는 우리 지구의 자기장이 이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을 차폐를 해주고 있고 또 지구의 질소나 산소와 같은 공기층이 방사선을 차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 안에도 방사선이 대단히 많습니다. 1초에 약 7,000개에서 10,000개 정도의 베타레이가 나오고 거기에 수반되는 감마레이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초당 1초에 약 3만 개 정도의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이런 방사선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그 기원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방사선량을 한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바나나 한 개를 먹게 되면은 미리시버트 단위로 해서 0.00001 미리시버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살거나 일본 혹은 미국에 이렇게 지구 표면에 살면서 생활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평균 연간 2.4 미리시버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게 두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0.1 미리시버트입니다. 우리가 유럽 왕복 비행기를 한번 타고 오면은 엑스레이 가슴 사진을 한번 찍는 거하고 같은 정도의 즉 0.1 미리시버트를 피폭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나나를 1000개를 먹는 양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만한 건 100mS입니다. 100mS 이상이 되면은 인체에 나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mS 이하에서는 인체에 큰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은 되게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한 2만에서 5만 정도의 대단히 높은 방사선 양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인체 전체에 5000mS가 조사가 되면은 사람은 수일 내는 수개월 안에 사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롭게 좋아하는 선키스트 캘리포니아에서 오는 이런 오렌지라든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오는 그 수입 쇠고기는 방사선 처리를 해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때 쏘이는 방사선은 약 100만 미리시버트 정도를 쪼입니다. 완전히 그 안에 있는 세균들을 멸균하기 위해서 치사량인 5000 미리시버트보다도 수백 배 높은 양을 쪼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사선을 우리 인체가 일시에 받게 되면은 소위 급성 효과라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일시에 대단히 많은 양을 받게 되면은 그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치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본적인 방사선의 인체 영향은 약 500에서 1000mSv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골수 안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감소하는 반응부터 시작하고 실제 1000mSv에서 2000mSv 사이에서는 일종의 구토 증세라든가 설사 또 궤양, 홍반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3000mSv 이상을 받게 되면은 일종의 절도라든가 혼수 상태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사망이 가능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체르노빌에 사고가 났을 때 약 1000명 정도의 작업 종사자들이 소방대원과 함께 참여해서 10일간 불을 끄게 되는데요. 그때 이들 중에서 약 230여 명이 대단히 많은 피폭을 받았습니다. 수천 mSv 이상을 피폭을 받아서 그들 중에서 2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한 사람들과 피폭량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이와 같은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약 3000mSv를 받았을 때는 1명 정도 사망을 했고 한 5000mSv를 받으면 절반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8000ml 이상이 되면은 거의 전원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체르노빌 사고로 안타깝게도 흑연 감속로를 쓰는 바람에 화재가 났고 그 때문에 많은 방사능 물질이 외부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소방대원과 그 원자로 운전원 작업자들이 거의 유서를 써놓고 들어가서 작업을 했고 이들 중에서 2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28명이 이제 사망한 불행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방사선을 이 500ml나 1000ml 이상이 아닌 그보다 낮은 양, 예를 들어서 100mSv 이하를 받을 경우에는 그 데이터 그동안의 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100mSv 이하에서 방사선의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가장 인류가 인간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생존자 8만 명의 데이터로부터 그들이 받은 피폭 선량과 그들이 입은 피해, 즉 암이 발병할 확률하고의 그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은 100mSv에서 약 2000mSv 사이에서는 선형적으로 발암 확률이 증가합니다. 그렇지만은 100mSv 이하에서는 자연 발생 암에 추가되는 양을 산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방사선의 영향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이 학문적으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기준을 100mSv 이하에서는 방사선의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두 개의 사고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피폭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은 복구에 투여됐던 25,000명이 그 작업으로 인해서 받은 양은 12mSv 정도였고 그 피난했던 16만 명이라든가 오염 지역 주변에 약 30만 명의 사람들이 받은 양은 10mSv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좀 더 양이 높은데요. 복구 작업자 53만 명이 받은 평균 피폭량은 117mSv로서 100mSv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주 높은 건 아니고요. 조금 높은 정도이고 그리고 주변의 피난민이라든가 또 오염지역 주민들이 받은 양은 한 30에서 50mSv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오염지역에는 6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약 10mSv 정도를 받았습니다. 앞에서 10만에서 20만 명이 낙태를 했던 유럽의 5억 명들이 받은 평균 전량은 최대가 0.3mSv를 넘지 않는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0.3mSv면 우리가 엑스레이 3번 찍거나 유럽과 한국을 3번 왔다 갔다 할 비행기를 타는 정도인데 그 정도 양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그
산모들은 10만 명이 넘는 산모들이 낙태 수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방사선에 의해서 암이나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형과 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전 세계 WHO 자료에 의하면은 국제보건기구 자료에 의하면은 전 세계 자연 발생 기형아 출산율이 약 2 내지 3%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중에서 2~3명의 아이들이 기형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7대 도시의 평균치가 2007년도에 3%였다가 2014년 이후로는 약 5% 이상 2배까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형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100명당 5명, 굉장히 많은 수죠. 이렇게 많이 태어나는 주 원인은 우리 도시들의 교통으로 인한 어떤 대기의 오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가장 주 원인이고, 그 외에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 또 비타민 B로 표현되는 엽산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치의 2배에서 3배 가까운 기형아가 많이 출생하고 있고, 이러한 기형아들은 우리가 선천성 기형 질환으로 분류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총 100가지 종류의 질환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주중에 10가지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잠복 고환이라고 남자 아이들의 고환이 몸 안에서 밖으로 내려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많고요. 가장 많은 겁니다. 그 외에 두 번째는 다지증인데 손가락이 8개가 되거나, 이 세 번째 사진은 우리 한국 아이 같은데 발가락이 8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기형은 입천장 갈림증. 과거에도 이런 기형 아이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 하나가 항문이 폐쇄된다던가 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던가, 또 뭐 쌍둥이 같이 태어나거나, 혹은 사지가 자라지 않고 작은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 또 여기 그 흑백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영국 아가씨는 목에 귀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이고요. 그다음에 이 태국 사람은 온몸에 짐승처럼 머리털이 자라난, 털이 난 그런 기형입니다. 그 외에도 동물에서도 많은 자연 발생 돌연변이가 발견되고 있는데, 2015년에 중국에 머리 2개 된 뱀이 발견됐고, 스위스에서도 머리 2개 거북이가 발견이 9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중해에서도 있었고, 태국에서도 이런 자연 발생 돌연변이 중에 여기 사진들은 거의 그 앞에 보면은 샴 동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돼지라든가 염소, 소 등에서도 발생하고, 이 오리 병아리는 다리가 4개가 달려있는 병아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원래 문어는 다리가 8개인데 6개 있는 문어가 영국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형이 인간에 있어서도 2%가 되고 동물들에서도 심치 않게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당시에 바로 그 직후에 몇 년간 발표됐던 사진들은 바로 이런 사진들을 갖다 올린 것이지, 실제 방사선에 의해서 그런 기형아들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진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이제 공포에 빠지게 한 거죠. 또 체르노빌에서는 우리가 기형아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 86년 이전부터 기형아율이 쭉 증가를 합니다. 이걸 얼핏 보면은 체르노빌의 사고로 인해서 10년 동안 기형아가 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2개의 그래프인데, 방사선에 오염된 지역 비해서 오염이 안 된 지역이 거의 20% 이상 더 기형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늘어나던 10년 뒤에 그때 그 기형아율은 100명당 1명까지 는 겁니다. 0.5명에서 1명. 그러니까 세계 평균 2~3명보다는 아직은 절반 이하로 작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신고율이 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신고율이 단순히 는 거고, 아직도 그러니까 그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데,
사고 이후에 기형아에 대한 신고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는 거지 이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늘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IAEA와 유엔 보고서에 하면은 후쿠시마, 체르노빌 혹은 심지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있어서도 인간에 있어서 기형아가 발생한 실제적인 공식적인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거북이라든가 뭐 개구리 이런 정도의 레벨의 동물에 있어서는 방사선의 그 핫 스팟이라고 굉장히 방사선이 뭉쳐 있는 그런 작은 덩어리들을 했을 때는 대부분 사망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수만 분의 1 확률로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에 의한 어떤 기형에 대한 발생은 사실 인간에 있어서는 나타난 적이 없고, 그럼에도 또 소유럽의 그 피폭량은 0.3mSv 이하였고, 또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10에서 뭐 30mSv, 이 10에서 30mSv는 평생 받을 양을 계산한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양에서 인간에 있어서 어떤 암이 발생한다든가 기형아가 태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찾기가 힘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방사선을 무서워해서 생긴 체르노빌 이후에 서유럽의 낙태는 방사선 자체가 아니고 방사선 공포증에 의한 대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암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인간은 언젠간 다 죽죠. 그런데 이 죽은 사망 원인의 1위는 암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평균은 WHO 자료에 하면 약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이 살면서 암 환자가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암은 자연적인 발생 암 확률이 40~40%인데 여기에 방사선에 의해서 얼마나 더 암이 발생할 거냐, 그거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을 100mSv 정도를 받게 되면은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mSv를 받았다. 그러면은 원래는 100명 중에 30명이 암에 걸리는데 100명이 모두 100mSv를 받았다고 했을 때 원폭 데이터 생존자 자료에 가면은 30.5명이 암에 걸리게 되고 사망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31명이 아닙니다. 암에 의한 사망은 한 20명 되기 때문에 100명당 20명이 사망하기 때문에 21명 정도가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1000mSv 방사선을 받게 됐다. 그러면 이게 10배 정도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명에서 보통은 30명이 암에 걸리지만 1000mSv를 100명이 다 받았다면 35명이 암에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망자는 원래 100명이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20명이지만 21명 내지 22명이 암으로 사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후쿠시마의 그 아이들의 갑상선 암이 그렇게 증가했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쿠시마 지역에 이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어린이 갑상선 알 발병률이 44%다. 이건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 후쿠시마 현 아이들을 전체를 조사를 했더니 44%가 암이다. 근데 나중에 이게 오보였다고 나왔고 갑상선 암이 아니고 갑상선 이상 증세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후쿠시마 외 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3군데 도시를 선정해서 북쪽과 그다음에 동경 근처하고 남쪽 도시를 선정해서 전수조사를, 초음파를 이용한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이 3도시의 평균 갑상선 이상 증세는 아이들의 57%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히려 후쿠시마가 더 낮은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갑상선 이상 현상이라는 게 50%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크게 걱정할 일들은 아니고요. 여기에 사용된 초음파가 문제인데, 이 초음파라는 그 새로운 갑상선 진단기기가 나옴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1999년도부터 2013년까지 갑상선 암 환자가 15배가 증가를 합니다. 88년도 대비로 하면 3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초음파 스크리닝은 아주 초기 단계의 갑상선 이상을 암으로 이렇게 진단하기 때문에 이걸 인간이 사용한
2000년대 2010년도 이후부터는 대단히 갑상선 암 환자가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나라 의사협회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는 이걸 자제하도록,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또 그 암을 다루는 병원에서는 초음파 이용해서 갑상선 암 진단을 자제를 해달라, 이렇게 오히려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 후쿠시마 암 환자가 사실 후쿠시마 현에서 그 갑상선 암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제 세 가지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잠복기가 없이 나타나는 점에서 믿기가 어렵고 방사선의 영향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피폭 설량은 체르노빌에 비해서 대단히 낮은 설량입니다. 이 오른쪽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X축이 방사 설량인데 체르노빌에서는 굉장히 높은 설량까지 받았지만 후쿠시마에서는 묻은 사람이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당시 받은 설량은 수미리시버트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상선 암이 생길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갑상선 암의 발단 설량은 최소한 700mSv 이상이 돼야만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이 후쿠시마 현의 갑상선 아이들의 유전자를 조사해 보면은 방사선에 의해서 일어났던 체르노빌의 상황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후쿠시마 삼중수소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오염된 발전소를 냉각시킨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삼중수소 총량은 2.4g 정도입니다. 물론 물 자체는 120만 톤이죠. 2.4g이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동해안에 매년 비로 5g씩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것도 연간 1g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미 태평양과 대서양 이런 전 세계 바다에는 20톤 이상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20kg 이상의. 그 23kg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2.4g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바나나를 한 개를 10만 조각을 내고 그 중에 한 조각 먹는 정도의 피해를 주게 됩니다. 대한민국 그 여수나 제주도에 사는 매일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그런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바나나 한 개도 아니고 바나나 10만 분의 1조각 정도에 불과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가 공포심을 가지고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아무리 적은 방사선도 과연 위험할까요? 정말 100mSv 이하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조심을 해야 될까요? 그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쏴서 관역을 맞춘다 할 때 화살을 많이 쏘면은 관역에 맞는 확률이 늘어난 거죠. 이것은 관역이 한 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관역이 두 개 있다면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은 이 두 개의 관역이 동시에 맞을 때만 사건이 발생한다고라는 모델을 생각하면은 이건 2차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관역이 3개, 4개, 5개가 넘어가면은 이것은 그래프가 여기 중간에 있는 검정색 그래프처럼 역치가 존재하는 모델이 됩니다. 역치라는 건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최소의 자극이 될 텐데요. 방사선을 받아서 암이 되려면 일단 세포에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생겨야 되는데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는 복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복구가 안 될 때는 세포는 자살을 유도하게 되고 옆에 대식세포나 면역세포가 이 방사선에 의해 발생된 돌연변이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거기에 또 살아났다. 그랬을 때 이게 암이 되려면은 종양 유전자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라는 것이 비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한 4개 내지 5개의 타겟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암도 단순히 방사선이 많다고 해서 암이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우리 일상에서도 발생되는데 사과 한 개에 1,000원이다. 그러면 사과를 10개를 사면은 10,000원을 내야 되나? 아니죠. 애누리라는 게 있죠. 10개를 사면은 8,000원만 내면 됩니다. 우리가 커피의 치사량이 반수 치사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물을 7리터를 마시게 되면 2명 중에 1명이 사망합니다.
커피를 100잔을 마시면 2명 중에 1명이 사망합니다. 일시에 2사람이 100잔씩 마신다면 둘 중에 1명이 사망하죠. 그래서 가령 커피 10,000잔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100잔씩 마셨다. 그러면 50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커피 10,000잔이 있는데 이걸 10,000명이 한 잔씩 먹었다? 아무도 사망하진 않죠. 굉장히 작은 양에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체됐지만 맺은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사선은 명백한 1급 발암 물질 중에 하나이며 방사선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은 20세기 초기보다 이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8만 명의 원폭 생존자를 50년 동안 추적한 데이터가 우리의 가장 신뢰성 있는 근거이고, 그래서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암이 발병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체르노빌에서 5,000명이라고 WHO가 발표를 했지만 저는 5,000명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그 5,000명이라는 건 자연 600만 명 중에서 약 120만 명이 암에 걸릴 때 추가적으로 5,000명은 방사선에 의한 것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죠. 그렇지만 앞에 말씀드린 다중 타겟 모델이 하면은 5,000명은, 왜냐하면 주민들이 받은 선량들은 10mSv, 20mSv, 그게 20년 동안 받은 선량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100mSv도 낮은 양이기 때문에 거의 암 발병은 심지어는 체르노빌에서도 없고 후쿠시마에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사고에서 기형아 출산 확률은 여태까지 원자폭탄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고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도 인간에는 있지 않았고, 많은 그 뉴스의 동물들은 이미 지구상에 자연 발생하는 기형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우리가 그 방사선 레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냐? 100mSv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기준치입니다. 일시적으로 100mSv 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를 하면 됩니다. 100mSv 이하에서 방사선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마치 천둥이 쳐서 내 머리를 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방사선 공포증은 방사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수치적으로 이해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익한 강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강연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전에 네. 오늘 이렇게 온라인 강연해 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교수님? 너무 떨렸어요. 처음 해봐서. 네. 근데 너무 멋지게 잘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늘 강인성님께서 질문을 4개나 해주셨어요. 오늘의 질문 왕이십니다. 그 질문을 첫 질문으로 드릴게요. 강인성님께서 처음에 원자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자로가 몇 도 정도면 녹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원자로는 철로 돼 있고요. 네. 용기가 철은 한 1,500도 정도가 돼야 녹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안에는 핵연료라는 게 들어있는데 설사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그걸 식히지 않으면 1,50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녹아버립니다. 네. 네. 그러면 강인성님의 또 다른 질문 중에 한 개를 더 이어서 드릴게요. 네네. 방사선이 기계에 문제를 주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네. 방사선이 기계라고 하면 금속으로 된 자동차 몸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영향이 없고요. 필름이나 반도체 여기에 방사선 양이 상당히 많이 쏘였을 때는 그 작동 불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상당히 많은 양은 그야말로 정말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방사선을 우리가 공항에서 뭐 여행을 갈 때 가방을 통째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죠. 그런 용도 가지고 일반적인 물건들에게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의 시간에 자동차 타이어에 쏘는 양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쏘려면은 우리가 치사량이 5,000mS하는데 그거에 수백 배 이상을 쏘는 겁니다. 수백 배 이상이면 거의 기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봐도 그런 경우만 있는 거고 우리가 일상적인 경우에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성정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우리 주변의 생활 방사성들은 미량으로 많이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일 반복되다 보면 우리 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낮은 설량에서 방사선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방사선은 일시에 받는 것이 나눠서 받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고약합니다. 나눠서 받게 되면은 조금씩 받게 되면 세포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세포의 가지고 있는 고유 회복력에 의해서 방사선의 데미지가 회복되는 거여서 우리가 이분의 질문은 그러니까 조금씩 하루에서 소금을 하나씩 먹으면 그 양이 문제지 그런 기간 자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단기간에 많이 이렇게 그게 하면은 영향이고 위험한 조금씩은 영향을 많이 영향을 미치지 미치지 않는다. 않는다. 그러면 이 질문과 조금 연결이 되는 질문인데요. 네네. 써니 김님께서 항암 치료도 하고 엑스레이, 그다음에 펫CT처럼 방사선을 이용하여 촬영을 통해서 요즘 진단을 질병하는데요. 방사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폭량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항암 치료라든가 또 방사선 직접 암 치료 하는 그리고 이제 CT나 펫 또 해각 이런 기기를 쓰는 그 병원에서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거기 그 작업자들은 차폐로 된 벽 밖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그 TLD라는 그 선량계를 차고 있어서 작업하는 기간 동안 계속 그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다행이네요.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모스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X선 촬영할 때 임산부일 경우 미리 말씀해 주세요라는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랑 임산부 촬영이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수정란이 배아가 되고 태아가 되고 그 기간에 방사선을 받으면 사실 좋지 않겠죠. 그때도 어떤 스레이홀드 양은 100mSv 정도로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한 번 찍으면 10mSv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찍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T를 안 찍을 수도 있다면은 안 찍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임산부들은 가능한 방사선을 안 쪼이게 하는 것이지 그냥 쉽게 말해서 CT를 몇 번 쪼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태아가 기형적으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점을 이제 안내해주고 주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이렇게 정보를 얻는 걸까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CT라는 걸 예를 들었는데 CT와 가슴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의 차이는 약 1000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가슴 사진을 죄송합니다. 1000배 아니라 100배. 가슴 사진을 한 번 찍으면 0.1mSv지만 CT는 10mSv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100배입니다. 가슴 사진을 100장 찍으면 CT 한 번 찍는 거하고 같은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CT를 저는 5년 전에 이 신장에 이제 돌이 있어가지고 6번 찍었어요. 그 같은 해에. 뭐 그래도 지금 멀쩡합니다. 네. 그렇군요. CT가 엑스레이보다 10배라는 사실, 100배. 100배라는 사실, 되게 신기하네요.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최현영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후쿠시마 사건이 2011년에 일어났고 일본이 최근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무서워요 라고 네. 남겨주셨어요.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인간 몸 안에 초당 3만 개 정도 방사선이 나옵니다.
초당. 그거에서 우리가 피폭되는 양은 1년에 0.3mS인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 그 물이 한국에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있는 물고기들을 우리가 매일 한 마리씩 1년 내내 먹는다면 그거에 의해서 수치를 알아야 됩니다. 수치적으로 우리가 받는 양은 0.0001m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날마다 콩나물 먹고 커피 한 잔 먹는 양보다도 약 10,000분의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매일 한 마리씩, 오염된 생선을 한 마리씩 1년 내내 먹는 것이 커피 한 잔 먹는 것보다도 10,000분의 1로 낮은데 그걸 걱정한다는 건 상상에 의해서 만드는 걱정이지 전자로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 사실 저도 똑같은 걱정을 했었어요. 그쪽에 그럴 후쿠시마 수 주변의 수산물들을 네. 먹기가 괜히 조심스러워지고 네네. 괜히 일본에 놀러 가기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랬었는데 요점은 있습니다. 그 네. 수산물 그러니까 후쿠시마 현의 이제 원자로에서 나온 그 세슘이라는 물질이 비가 오고 뭐 그러면 어느 지역의 농축도가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개는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식물이 자랐다. 그게 우연히 그 전수 검사를 합니다. 후쿠시마 농산물들은 물고기건 이제 밭에서 난 거든 전수 검사를 해서 일본 시장에 판매하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그 24시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은 전부 다 후쿠시마 현에서 난 그 쌀로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죠. 그 후쿠시마 사람들도 살려주자 이런 의미에서 도와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그 기준치를 그러니까 10배까지 초과하는 건 괜찮은데 한 100배, 1000배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건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전수 검사를 일본이 하고 있고 그런 거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지난 한 5, 6년 전 이후부터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일본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네네. 일본은 우리 한국과는 달리 지반이 화산 지역이고 한국은 화강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서 한국서 산다면 약 2배 정도 방사선을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에서 오는 방사선을 우리가 연간 받는 게 0.4mS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본은 거의 그 자체도 작고 또 라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들어보셨죠, 라돈? 네. 우리 라돈은 1년에 한 1mS 이상 받는데 일본은 그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적게 받고 싶다면 일본으로 여행을 가거나 일본 가서 좀 장기 체류하는 걸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저 또한 사실 공포증 같은 게 있었는데 네네. 오늘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좀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윤주 김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방사선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에게 암을 발생시키나요? 세포 또는 장기 등의 변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네네. 남겨주셨어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방사선은 인체의 대부분은 70%가 물입니다. 물은 수소하고 산소 원자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전자들을 떼어내서 물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H2O가 H+, OH- 또 전자 이런 라디컬이라는 그 활성 물질, 결국 이게 발암 물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암도 다 똑같습니다. 방사선의 영향과 그 화학적인 물질의 영향이 이런 그 물을 이렇게 라디칼로 만들고 이런 화학적 물질들이 독성 물질로 변해서 DNA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DNA 사슬이 끊어지면 복구를 시키는데 사슬을 2가닥을 끊어버리면 복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DNA가 복구가 안 되면은 대부분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세포 분열할 때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포 분열 과정을 우연히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과를 한 세포가 또 아까 앞에서 강의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암이 되는 거거나 또 그게 태아일 경우에는 기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방사선을 많이 맞으면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인체는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의 구성 물질들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바로 염증이 생기고 괴사가 일어나고 화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며칠 안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들으니까 다시 조금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 남겨주신 여러분들과 또 그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주신 교수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광주과학문화협회에서 2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연 후기 공모전입니다. 실시간 본강연 또는 도입 강연을 시청하시고 드는 소감이나 실시간 방송 중 질문을 남겨 그 질문이 채택되어 교수님께 답변을 들은 경험 등 강연 후기를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그분 중 몇 분께 1만 원 상당의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 사례 공모전입니다. 금요일에 과학터치 광주 강연을 수업에 활용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3차례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도입 강연 재료를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광주과학기술원 박기홍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산과 중국산 초미세먼지를 구별해보자 라는 주제로 9월 10일 저녁 7시에 실시간으로 생방송될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태봉초등학교 손준호 수석교사님께서 세제의 역습, 생명체의 비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녹화하여 추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방사선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원 조규성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교수님과는 여기서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을 저희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